이거는 뭐 어디에서 몇 문제 나왔다, 어디에서 몇 문제 나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지금 뭐 안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뭐 차단기, 퓨즈, 계기용 변성기, 콘덴서, 그다음에 예비전원, 축전지, UPS 이런 것들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번에는 조명을 많이 내고 세 문제 이렇게 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번에도 또 보호개전이나 설비보호 쪽, 그렇게 저압 차단기 쪽 이쪽을 이렇게 네 문제에서 좀 많이 내고, 이번에 감리도 좀 많이 나왔죠. 감리 문제도 감리 하시는 분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감리 문제도 이렇게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특히 감리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한다. 그러니까 121회는 이렇게 됐는데 120회나 119회를 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냥 안 나오는 문제, 그리고 한 개 정도 나오는 문제. 한 개 정도 나왔으면 또 잘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몰아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쪽 몰아서 많이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것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그 파악은 항상 간연도 분석으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연도 분석집에서 여기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 위주로 그냥 공부하면 걸립니다. 이번 121회처럼 121회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면서도 기본반 하면서도 1교시 거 2교시 거 받아서 한번 봤잖아요. 1교시는 보니까는 상당히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교시도 2교시는 조금 난해했죠. 난해했고, 그럼 3교시, 4교시가 어떨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 지난번에 기본반 강의를 했었는데 3교시, 4교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자신감 있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다가가면은. 자, 그리고 120회, 119회도 보면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를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121회를 봤을 때, 그리고 120회나 119회를 봤을 때도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전원편만 열심히 공부해도 50점 이상 갈 거고,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 초창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배전편이 많이 좀 나오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이번에 출제 기준이 바뀌고 하면서는. 그래서 이 배전편을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지금 배전편 쪽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분기에는 접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지하고 IC6034, 접지 이번에 2번 나왔네요. 그죠? IC6034 보호개전 이번에 마무리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진행된 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진행할 거에서 네 문제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반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그 주에 수업한 거에서 한 문제 정도는 제가 나온다라고 봐야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쭉 한 문제 정도씩은 내가 맞춰간다라고 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됐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 하고 다음 주에 할 거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빨리 진행했으면 우리 총무님도 수업을 듣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이 답안지 작성하면서 자꾸 내가 문득문득 들었어요. 자, 그렇게 이 하반기 쪽에 있는 이제 우리 배전책에 있는 거를 좀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절약,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뒤에 있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거에서 우리 교재에 이 배전책에서 이제 출제되는 항목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는 불과 한 5, 6년 전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전원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추세가 바뀌고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럼 뭐 이것도 최근 3년하고 최근 2001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분석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건 평균치니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거는 관연도 분석을 여러분들이 책자로 이렇게 봐도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적게 나온다라고 해서 확 날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날릴 수 있는 건 없고, 여기 적게 나오는 거는 내가 공부할 양도 작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는 내가 공부할 양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항목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냐, 배전 설계 부분에서 들어가면은 뭐 전기 어떤 뭐 케이블의 어떤 전압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허용 전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뭐 특히 전압 강화 문제, 이런 것들이 배전 설계 많이 나오니까 배전 설계 챕터에서 내가 전압 강화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한번 1교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교시에서 시험 문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도 분석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제가 제보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서 구매를 하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자꾸 안 나오는데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 작년에 만든 거잖아요. 작년까지 시험이 끝나고 정리하면서 제가 하는 게 여기 20년 대비다라고 이렇게 다 작년에 표기를 해요. 20년에는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요거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자주 나오는 것들로 해서 찍어놨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문제 볼게요. 1교시 문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를 받자마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체크예요, 체크. 그래서 내가 이걸 풀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1교시는 10문제를 선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 10문제를 내가 잘 알 수 있는 걸로 얼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1번이 통합접지 시공시 감전보용 등전이 본딩. 나 등전이 본딩 들어봤죠? 감전보용 등전이 본딩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용 대상물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내가 착 생각이 나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설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또 우리가 등전이 접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또 IC 603에서 공부할 때 지금 이제 통합 접지로 가잖아요. 그럼 통합 접지는 뭔지, 통합 접지 시공시 했으니까 그게 착 떠올라야 됩니다. 통합 접지는 이 전기 쪽에 접지하고, 전기 쪽에 예를 들어서 특과 매함하고 종성점 접지하고 저하 매함하고 이런 거 다 하나의 단자에 또는 하나의 대지에 접지극에 묶는 것이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필에도 같이 통합 접지하고, 그죠? 통신도 분리해도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접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 접지잖아요. 그런 개념하에 등전입 본딩은 왜 해야 되는지, 등전입 본딩에 대한 개념, 등전입 본딩은 다 모든 어떤 전이를, 어떤 접지를, 대지에 대한 전이하고 다 같이 올리자라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리자,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내리자. 이게 등전입 본딩의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 등전입 본딩을 어디다가 할 거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 등전입 본딩 할 때는 개통의 도전성 부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뭡니까? 노출 도전성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접지를 해야지 된다. 거기 안에는 뭐 수도관도 있고, 그다음 철근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적용 대상물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탁 떠올랐으면은 거기가 적용 대상물인가 보다. 걔를 등전입 본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접지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 통합 자동 제어 설비의 설계 순서 및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통합 자동 제어에 대해서 설계 순서와 제어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동 제어에 대해서 좀 봤잖아요. 그래서 개통도를 그리고 뭐를 자동 제어할 건지, 개통도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가 떠오르면 할 수 있는데, 통합 자동 제어는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동 제어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세모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3번은 삼상 단락 고장시 전류 계산, 고장 전류 계산 목적, 계산 순서 알아야지 되는 거죠.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고장 전류 계산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4번은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의 발생, 그에 따른 보호장치. 변압기의 원리편에 들어가면은 변압기에 뭐 전압이 뜨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자 전류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우리 추가적으로 여자 돌입 전류도 공부하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고, 그죠? 보호장치의 오동작 방지. 여자 돌입 전류 휙 1차측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전격 전류보다 한 10배 정도가 짧은 시간 들어오니까 보호 개전 장치들이 다 동작을 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여자 돌입 전류는 피할 수 없는데 오동작하지 않게끔 해야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투입 시에 오동작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절연 계급과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내가 절연 계급이 뭔지 알아야 되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내가 어떤 파형이 왔을 때 걔 견디느냐, 그 고전압에서, 그죠? 그래서 표준 파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준 파형에 이게 견딜 수 있는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150kV야, 1호사 교통은 750kV야.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나타내는 절연 계급, 전압에 따라서 공칭 전압이 154 kV면 절연 계급이 140이다라는 거, 그 나누기 1.1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야지 되는 부분인 거죠. 5번도. 자, 6번 보세요. 전기 설비에서 영상분 고조파가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 자, 고조파가 미치는 영향, 이거 다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변압기에, 그 다음에 간선에, 발전기에, 회전기에, 콘덴서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쓸 줄 안다. 쓸 줄 아는 게 지금 많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7번 호용복폭 전압의 정의와 계산 방법. 이렇게 딱 낙뢰가 쳤을 때 또는 지락이 생겼을 때 대지 전이가 쫙 생기는데 내 발이 딱 벌리고 있을 때 대지의 전이차. 이게 이 보폭 전압이잖아요. 이게 허용 보폭 전압은 과연 얼마냐? 이것도 알아야지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접지 쪽은 다음 분기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8번 전기 설비에서 배선의 표피 효과와 건접 효과.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표피 효과와 건접 효과. 얘 때문에 저항이 증가한다 얘기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 표피 효과와 건접 효과를 공부하면서 다른 쪽에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끌고 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8번 중에 벌써 7개를 알았어요. 이러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체크한 대로 판단이 됐다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번부터 13번도 보면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에서 정하는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래요. 첫 번째는 간선에 사용하는 허용 전류. 간선에 사용하는 허용 전류에 대해서 뭐 실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또 IC 60364를 이제 보면은 허용 전류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선으로부터 붕괴하는 전류의 가전류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암기가 좀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내선 규정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것도 지지난주에 봤던 거잖아요. 어떤 분기 회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도 우리 책의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말단부하로 가는 분기 회로의 차단기 어떤 생략 조건, 그 다음에 간선에서의 생략 조건이 따로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거지라고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간선으로부터 붕괴하는 전로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간선에 대해서, 간선에서 뿜기하는 뿜기 간선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암기가 좀 필요해요. 9번도 세모다. 허용 전류는 잘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얘는. 9번 세모 한번 치고, 그 다음에 10번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LED 조명의 색온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색온도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LED 조명의 색온도는 뭐 다른 건가요? 똑같죠? 색온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색온도다라고 하면 요건 약간 이제 옵션으로 사용돼서 설명을 하고,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색온도는 얼마로 해야지 되느냐, 이거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색온도와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쾌적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조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무실은 조도가 낮아요? 높아요? 높죠. 그럼 색온도는 낮아요? 높아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죠.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11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설명하시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뭐지?
기본 계획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제끼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에너지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보자마자, 에너지를 절감하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절감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수변전 설비에서, 조명 설비에서, 동력 설비에서.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 합리화를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문제가, 어떤 방안이 탁 박혀 있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죠. 에너지 절감 방법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모라고 일단 할게요. 그것도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번에 신재생 에너지의 단독 운전 시 문제점과 방지 대책. 신재생 에너지의 개통 연계, 그죠?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 이거 계속 나오고 우리가 항상 봐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단독 운전 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거니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터널 조명의 플리커. 그 터널 조명하고 도로 조명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힘든 분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 실무가 있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터널 조명이 나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실무가 있는 분들은 다가가면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실무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다가갔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 터널 조명은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1교시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동그라미가 9개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9개? 네. 9개 정도 되면은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세모 중에서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1교시는 좀 우리 기본 반에서 공부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교시였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용을. 자, 첫 번째는 통합접지 시공 시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적용 대상물 하고 시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등전이 본딩이 이만큼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등전이 본딩이 얼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 분석 자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0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부분을 이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전이 본딩에 대한 적용 대상물과 시설 방법, 이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운이겠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했다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기본 교재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참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제가 우리 기본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달았어요. 다른 데서 이게 좋은 답인 것 같아, 좋은 그림인 것 같아, 이렇게 막 섞지 않고 그냥 우리 기본반에 있는 거를 토대로 항상 답안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쉽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그게 정말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모릅니다. 다 그걸 다 반복해서 보더라도 다 몰라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한 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든지 아니면 한 권을 갖고 그냥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이제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내가 서브노트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단권화를 시킨 거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딱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다 있어요. 그 안에 정말 다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정말 다 있다? 진짜로 정말 다 있는 책도 있어요. 이만큼. 근데 이만큼 되는 책을 다 공부하기도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 2권 정도로 이렇게 단권화되어 있는 그 중요한 문제들로 압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서로 삼고 반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 충분히 우리가 기술사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통합접지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질문하고 목차를 우리가 잘 구성을 해야지 되는데,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에
적용 대상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를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설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시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 두 개를 딱 구성해가지고 답안지를 써야지 채점자가 착 보자마자 이거 대상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설 방법 제대로 썼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싹 스캔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 10점짜리 답이다, 9점짜리 답이다, 7점짜리 답이다라는 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그럼 옵션으로 그냥 하나 개요를 내가 꼭 써주고 싶다. 그러면 뭘 써주면 되는 거예요? 통합접지란 뭐냐, 이거를 써주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통합접지란이라고 해서 살짝 써놨습니다. 통합접지의 정의. 통합접지는 이 특구압, 고압, 저압, 필해, 통신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지에 하나의 접지극에다가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기본 개념에 대한 그림이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통합접지에 대한 의미를 봐야 되는 거고, 개별접지는 뭐예요? 이 각각이 묶은 게 개별접지다.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공통접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필해하고 통신은 이거 따로 그냥 생각하는 거고, 필해 따로 통신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전력 계통에 사용하는 특구압하고 고압, 저압만 이거 하나로 묶어놓은 거, 이게 공통접지잖아요. 지금 통합접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전체 하는 것이 통합접지다라는 거고, 그럼 통합접지의 본질은 뭐냐? 왜 다 통합을 시키냐? 예전에는 개별로 하던 거를, 이거는 모든 도전부가 항상 등전이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통합접지의 개념은. 예전에 단독접지로 했을 때는 특구압 확실하게 대지하고 접지, 고압 확실하게 대지하고 접지, 저압 외압 확실하게 대지하고 접지, 낙뢰설비 확실하게 대지하고 접지를 해서 각각이 접지장을 다 낮춰가지고 완벽한 접지를 구성해보자라는 게 무슨 접지입니까? 이 개별 접지입니다. 개별 접지인데 좁은 곳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좁은 건축물 부지 안에서 낙뢰가 빵 쳤는데 접지극을 따로 매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이가, 대지 전이가 착 상승하더라는 거죠. 이 상승한 전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면 이렇게 대지전이 어떤 개별 접지의 대지전의 상승에 의해서 다른 것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통합접지 아닙니까? 그게 개념이다라는 거죠. 우리 통합접지를 접지 극도 묶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접지 시스템을 하나로 묶은 게 통합접지인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 써주고, 이럴 때는 등전이 접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전이 접지에 그러면 적용 대상물은 뭐냐? 우리 문제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달아가지고, 자, 이게 등전이 접지의 기본 구성이잖아요. 우리 접지극이 있고, 그 다음에 접지 접지 단자가 있어요. 주접지 단자가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전기실에 많이 설치를 하죠. 그리고 뭐 통신용 단자는 여기서부터 끌고 가가지고 통신주 단자,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곳으로 가가지고 또 접지 단자 이런 걸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하나로 착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기본 개념도예요. 그래서 여기 MM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예요. 노출 도전부에 가는 1은 뭐지? 보호도체잖아요, 얘는. 이 1번은 보호도체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2번은 뭐냐? 2번은 등전이 본딩 도체예요. 우리가 지금 질문의 요점이 등전이 본딩이잖아요. 이거 등전이 본딩이네. 4번은 뭐예요? 4번도 보조 등전이 본딩이에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선로다라는 거죠. 그럼 2번하고 4번이 등전이 본딩선 아닙니까? 여기 있는 2번도 등전이 본딩선이고, 그러면 적용 대상물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이게 1번 문제, 1교시 문제는 우리가 한 페이지 정도 안에 딱 세팅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서 등전이 본딩이 어디에 있는지를 써주고, 그럼 등전이 본딩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처음에 P다. 금속재 수도관, 가스관. 이게 뭐예요, 이제? 적용 대상물이 되는 거죠. 등전이 본딩을 하는 적용 대상물. 그 금속재 수도관과 가스관을 주 접지극에 본딩하는 거. 이게 등전이 본딩이네. 그 다음에 또 여기 4번. 여기 기기의 외함하고 철골, 그죠? 철근, 철골 같은 거잖아요. 개통 외 도전성 부분. 여기 상호에 연결하는 게 등전이 본딩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기끼리, 기기 외함끼리도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대지전이가 상승을 했을 때 다 같이 상승을 해서
여기가 1000V고 여기도 1000V니까 내가 여기 사이에는 감전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게 등전입 본딩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적용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물은 그림 그려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따다가 쓰시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물을 다시 한번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 등전입 본딩을 하는 적용 대상물 해서 여기 뭐 수도관이다, 가스관이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설들 쭉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 등전입 본딩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고, 그리고 시설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시설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는데, 우선은 시설 방법에서 첫 번째 생각나야 되는 거는 접지선의 굵기를 어떻게 하지? 그죠? 우리 설계나 시공할 때. 그러면 우리 보호도체 굵기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보호도체 굵기 시공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여기 보호도체의 어떤 전선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A는 여기 K분의 루트 R자승 T 맞죠? R자승 T로 해가지고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락이 생겼을 때 흐르는 이 접지선이 이 보호선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 어떤 지락이 생겼을 때 차단 시간, 그 다음에 이 도체의 종류 이렇게 넣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고, 각각이 결정하기 힘드니까 표로 주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전선이 16스퀘어보다 작을 때는 뭘로 합니까? 뭘로 해요? S로. 이거 같이 가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가 16보다, 상전선이 16보다 크고 35보다 작을 때입니까? 이렇게 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6으로 하고, 맞죠? 그냥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S가 35보다 클 때는 2분의 S로 하고, 이렇게 표로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 표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이 보호도체 굵기 선정이다. 그러면 저기 뭐예요? 이 등전입 본딩 도체는 과연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최소는 6스퀘어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뭐 16 밑에는 10도 있고 6스퀘어도 있는데, 우리 등전입 본딩 도체의 최소는 6스퀘어다라는 게 여기 보는 게 나와 있어요. 굵기 선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노출 도전성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노출 도전성에 접속된 보호선 이상으로 해야 된다. 보호 도체 이상으로 해야 된대요. 여기 어떤 노출 도전성을 두 개를 연결하는 등전입 본딩 도체는 여기 보호 도체의 굵기 이상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굵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도체 굵기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호도체가 와 있으면 그 보호도체의 굵기로 이렇게 등전입 본딩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철골이나 이런 걸로 접속을 할 때는 여기 보호도체의 2분의 1 정도가 되면 된다. 이런 것들이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접지 공부하면서 볼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보호도체 굵기 선정에 대해서 시설 방법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위로 살짝 올라가면은 또 등전입 본딩을, 도출 도전성 부분에 등전입 본딩을 꼭 해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하는 건 암즐리츠 내에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하나만 전위가 올라갔을 때 다른 하나의 전위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두 개를 닫고 있으면 감전이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등전입 본딩을 해야지 되는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기 외함이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걔는 바로 접지는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노출 도전성하고 저기 내가 동시에 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등전입 본딩이 감전 보호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적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3번은 등전입 본딩 확인 및 전기의 연속성을 측정을 해보자. 확인을 해야지 되잖아요. 안전공사에서는 이제 등전입 본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유관검사예요. 그래서 등전입 본딩 접지선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리고 유관검사가 불가능한 시설은 어떤 노출 도전성하고 여기에 다른 기기 외함이 있다. 이 사이에 정말 등전입 본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항을 측정해 보면 되죠. 그 저항이 0.2옴 이하가 되면은 이거 다 본딩이 돼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통합 접지함에 SPD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나면 1교시 문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통합 자동 제어 설비의 설계 순서하고 제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래요. 자동 제어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 제어는 통신 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 안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동 제어 정도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자동 제어에 대해서 물었는데 문제는 이제 설계 순서하고 제어 방법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험이 있어야지 설계 순서 얘를 채울 수가 있는데 통합 자동 제어 할 때는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항상 이 중앙 제어실을 어떻게 꾸밀까? 중앙 제어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림 하나는 생각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제어할 거냐? 제어 대상.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건축물에서 제어한다라고 하면은 수배 전반, 전력 제어죠. 그 다음에 동력 설비들 많죠. 동력 제어 하죠. 설비 제어. 그 다음에 뭐 해요? 조명 제어. 조명 대상을 해가지고 조명 제어 해야지 되고. 또 뭐 제어할 겁니까? 네, 그런 것들 이제 각종 여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설비들, 반송 설비도 있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출입 감시 뭐 이런 것들, 출입 감시, 맞아요. 주차 관제도 생각이 나면 주차 관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앙제어실의 자동 제어 대상이잖아요. 뭐 CCTV로 볼 수도 있고 신호를 올릴 수도 있고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이건 선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 순서에 대해서 보라니까 얘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 어떤 포인트들을 제어를 할 건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어떤 매체로 중앙 제어실로 올릴 거냐 그리고 중앙 제어실에는 어떠한 시스템을 둬 가지고 감시를 할 거냐 이런 것들 보는 거죠. 뭐 DB 서버도 넣을 수 있고 뭐 여기 어떤 건축물 뭐 아파트다라고 해도 이 주민들이 와서 여기 들어와서 공개되어 있는 상황, 뭐 웹서버를 어떻게 둘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서는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인 구성을 그려놓은 다음에 기본적인 구성만 내가 그릴 줄 알면 그걸 따라서 설계 순서도 정할 수 있고 제어 방법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는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내가 이 문제의 구성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국토부 전기설비 설계 기준 항상 이 제어 문제나 통신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국토부 설계 기준에서 우리가 전원편에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곳에 다 있고 여기에 제어하고 통신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딱 여기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랬어요. 제어하고 통신은 국토부에 있는 기준을 토대로 내가 답안지를 써주면 가장 무난하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국토부 설계 기준이 그대로 있습니다. 통합 자동 제어 설비의 설계 순서 해가지고 나와요. 처음에 대상 범위를 선정하래요. 건물 자동 제어의 대상 범위, 수변전 설비 대상, 여기에서도 차단기, 변압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 그리고 CTPT에 대해서 오는 그런 신호들, 감지, 그죠? 그다음 전력, 그다음에 주파수, 전압, 전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력은 어떤 동력 설비를 내가 제어를 할 거냐, 온, 오프에 대한 제어도 하고,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상태도 보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제어 방식이나 제어 동작이나 제어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얘는 온오프 제어를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상태 감시만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말 장치및 현장 제어 장치의 결정을 하고, 어떤 이런 종류들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 어떤 제어 시스템을 두겠다라고 하면 그런 센서들도 설치를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PLC를 어떻게 둘 건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앙 제어 시스템, 여기 중앙 제어실은 어떤 장비를 둘 건지, 그다음에 배선 네트워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이중화를 할 건지, 광케이블로 할 건지, UTP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통합 자동 제어 설비의 설계 순서가 되고, 그냥 자동 제어 설비의 설계 순서도 되고, 우리 스카다 시스템을 한다라고 하면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이게 계획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자, 제어 방법은 제어 동작 방법의 선정, 온, 오프 할 건지, 비례, 적분, 미분 동작이다라는 게 어떠한 물리량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유량이 지금 분당 1톤이 가고 있는데 분당 1톤이 가지 말고 지금 이제 분당 2톤이 가게끔 세팅을 해라. 그럼 바로 분당 2톤으로 탁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샥 올려가지고 오버했다가
또 오버했으니까 좀 내려왔다 이렇게 미적분 제어를 해가면서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제어를 하는 것이 이 비례, 적분, 미분 동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게 온오프 제어를 단순하게 하는 거고. 자, 수변전 설비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조명 설비에서 자동 제어,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거 암기해서 절대 못 쓰잖아요. 암기해서 우리 공부할 때 암기해서 하면 안 돼. 수변전반에는 뭘 제어하지? 차단기, 그 다음에 감시 장치들 다 제어를 하고, 동력 설비에서는 뭐 제어하지? 어떤 동력을 제어를 하지? 뭐 엘리베이터를 제어를 할 건지, 상태 감시를 할 건지 제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펌프 종류들을 쫙 나열해가지고 이거를 상태 감시하고 제어를 할 건지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제어 어떻게 할 건지. 조명 제어는 따로도 공부하잖아요. 조명 제어 하는데 얘도 온오프 제어 할 건지, 센서를 두고 할 건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할 건지, 그래서 타임 스케줄을 할 건지, 그리고 중앙에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어떻게 켜고 끄고 할 건지, 이런 것들 정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 위치별로 어떤 일반 사무실이다 그러면 사무 패턴에 의해서 타임 스케줄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실이다 이런 데는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켜지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런 제어 패턴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상당히 복잡한 통합 자동 제어 구성을 제가 해놨는데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전력 감시, 전력 품질, 조명, 예방 진단 뭐 했는데, 예방 진단에 대해서도 들어가면 좋겠죠. 에너지 절감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들어가면 좋고. 자, 그래서 뭐 역률 자동 제어 이런 거 전력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 써가지고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매체로 할 건지, 이중화 시킬 건지 시키지 않을 건지, 내가 어떤 서버들을 둘 건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할 때는 내가 이거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조작하고 해야 되는 PC 있어야 되잖아요. 오퍼레이터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여기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현장의 기계하고 나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뭐예요? HMI 소프트웨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저장해야 되잖아요. 다 옛날 데이터 다 저장해야 되니까 DB 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지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디 누군가한테,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는 이게 뭐 시청이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내가 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웹서버 같은 걸 둬가지고 구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능별로 딱 생각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써주시면 충분히 25점짜리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이 너무 좀 기는데 항상 이렇게 1교시는 설명이 길어져서 문제예요.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자, 3번 문제. 삼상 단락 고장 시 고장 전류 계산 목적. 그러면 바로 개통도 하나, 우리 항상 그림 그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점수 많이 준다고. 개통도 고장 전류 계산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여기 한점 모선 쪽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 차단기 하나 그리고, 뭐 이게 선로 그려줬습니다. 인입선로 그리고, 차단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변압기로 가는 선이 있을 수 있고, 변압기 그리고, 그 다음에 변압기 2차점 모선이 있고. 자, 여기에서 여기 차단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개통 구성에서 이게 CT 그려가지고 차단기를 동작시켜야 되잖아요. OCR 계정기가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구성이고, 여기서 단락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그려놓고 이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목적, 여기 전류 IS, 삼상 단락 전류 IS가 흐르는데 고장 전류 계산 목적,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 고장 전류 계산 알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선로, 이런 선로에 과전류 강도, 그 다음에 여기 CT의 과전류 강도, 변압기의 과전류 강도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거 다 단락전류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호 계정기의 세팅, 얘 세팅 어떻게 할 거예요? 세팅, 한시 세팅도 있고 순시 세팅도 있는데, 한시 세팅의 어떤 시간도 단락전류 고려해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순시 세팅에 대한 시작점도 단락전류를 고려해서 또 순시 세팅에 대한 세팅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락전류를 계산해야지만 나오는 것들이 여기 안에 샥 있는 거예요. 개통의 구성을 또 어떻게 잡을지, 이게 단락전류가 또 2차측 단락전류 너무 크면 변압기 용량을 줄일지 늘릴지, 그런 것들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2차측에 있는 차단기들, 그 다음에 모선에 어떤 전압 강화가 생겼을 때 여기 임피던스 맵을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 이후에 임피던스 맵을 그릴 거니까 단락전류 계산하려면 이 임피던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 임피던스를 가지고 뭐에 활용을 할 건지, 이런 게 지금 단락전류 계산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락전류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뒤에 쪽에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단락전류 반드시 알아야지 되고, 제가 찍은 것도 고장 계산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20년 대비, 그죠? 그 다음에 단락시 전동기 기여전류와 과도 리액턴스를 설명을 해봐라. 이게 이제 어떤 단락전류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보니까는 단락전류 억제 대책도 제가 찍어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찍은 단락전류에서 이번에 단락전류 고장 계산 전류 계산 목적과 계산 순서 나왔죠. 그 다음에 대칭 단락전류와 비대칭 단락전류를 한번 구분해서 표현해봐라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단락전류가 좀 한동안 좀 안 나왔었잖아요. 안 나왔어가지고 제가 좀 문제를 많이 찍은 거예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20년 대비다라고 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장전류 계산의 목적은 지금 설명한 대로 책에 있는 우리 교재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락전류 계산이 필요하다. IS의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전력기기의 기계적 강도, 뭐의 기계적 강도? CT의 기계적 강도, 변압기의 기계적 강도, 어떤 전선의 단락시 전선의 굵기 선정, 그죠? 얘도 이제 열적으로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결정하기 위해서. 그다음 케이블 사이즈 검토 마찬가지죠. 여기 기계적 강도의 케이블 사이즈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케이블 사이즈도 열적인 검토, 기계적인 검토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보호계정기 세팅, 보호계정기 세팅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다라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하고 반은 통신선 유도장애 검토? 이거는 삼성 단락전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고장전류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어. 고장전류에서는 지락도 포함이 되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지금 삼성 단락전류이긴 한데, 그래서 계통이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임피던스를 알게 되면은 지락전류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피던스를 알게 되면, 계통의 임피던스를 알게 되면 영상분 임피던스하고 정상분 임피던스하고 역상분 임피던스가 있는데, 뭐를 알게 됩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정상분과 역상분에 대해서. 영상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지락이 생겼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이 변압기의 접지 저항,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변압기 접지 저항을 여기 넣게 되면은 이 전체를 다 알게 되고, 여기에 3배 이해하면은 지락전류도 검토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지락전류 검토할 수 있게 되고, 지락전류를 알게 되면 통신선 유도 장애도 부근에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검토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또 임피던스를 알게 되면 순시 전압 강화, 이 단락이 생겼을 때 어떤 순시 전압 강화, 대용량 전동기가 기동할 때 순시 전압 강화,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계산 플로우를 또 써보래요. 계산 플로우, 이거 쓰고 제대로 설명하려면 25점짜리 문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10점짜리잖아요. 25점짜리로 쓰다 보면 시간이 다 가서 다른 걸 못 써요. 내가 이번에 문제를 받았더니 나 6문제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데다가 내가 아는 거에다가 2장씩 할애를 해도 되는데, 책 보니까 10문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잘 쓰는 문제들이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2장짜리, 2장 반짜리 이런 거를 1교시에서 쓰고 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막 2장 반짜리를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문제를 썼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 남아요? 25분을 쓰면 25분밖에 안 남아요. 근데 내가 써야 될 문제는 7문제가 남아있어. 망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10분 정도로 끊을 수 있게끔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엄청나게 잘 쓸 수 있는데, 묻는 문제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고장 계산의 목적과 계산 순서를 설명해라. 이렇게 쓰면 목적과 순서만 쫙 쓰고 끝내야지 되는 게 1교시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사족을 자꾸 달면은 2교시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또 필요한데, 이 아는 거, 질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쓰고 계산 순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짝 쓰고 이렇게만 그려놓고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살짝만 써주는 겁니다. 한 일렬로 쫙 써놓고 여기 전력계통의 파악, 전력계통의 파악하는 게 전체적으로 구성도를 파악을 해야지 된다. 전력계통의 구성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락 용량 조사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죠. 뭐를 조사해야 됩니까? 어디에 단락 용량 조사해야 돼요? 한전에다가
한전 너네 여기 선로에 내가 여기서부터 분기해가지고 갈 건데 여기 지점에 임피던스가 얼마냐,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단락 용량이 얼마냐, 단락 용량, 이 둘 중에 하나로 주거든요. 이건 물어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 용량의 단락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다 이거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 지점의 단락 용량이 뭐 500MV야 400MV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단락 용량을 알면 퍼센트 임피던스 알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거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조사를 하고 저 맵을 어떻게 계통 구성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요소의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일치시킬 거예요. 왜? 단락 전류 계산할 때 뭐 어떤 법 쓸 거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법 쓸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계산 하려고 해도 써야지 되고, 자,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나와 있는 걸 퍼센트 임피던스로 다 일치시킵니다. 여기서 전체 계통에서 임피던스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선로 킬로미터당 임피던스로 주어지거든요. 이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10V 자승분의 PZ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요소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로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단락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로 왔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안 왔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하지? 내가 기준 용량을 정해야죠. 기준 용량을 정했으면 내가 이게 한전에서 준 단락 용량을 알면 단락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100 하면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개념을 알아야지 쓰지, 그죠? 개념 알면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준 MVA 하다 말았네. 그 다음에 이 선로의 임피던스를 알면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주면 되고, 10V 자성분의 PZ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변압기에 뭐 어떻게 주어져요? 퍼센트 임피던스로 주어지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고,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에 어떤 리액턴스 값, 이게 퍼센트 리액턴스 값을 주어지면 이거 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발전기도 마찬가지. 발전기를 알면은 쓰면 되고, 요즘은 또 발전기를, 예전에는 발전기를 ATS를 써가지고 절체시켰는데, 절체시키는 시스템에서는 발전기의 어떤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계통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줘도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은 또 요즘은 CTTS라는 걸 많이 써가지고 중간에 계통 연결을 한 다음에 정전이 되기 전에 연결을 한 다음에 뭐 계획적인 정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둔대요. 뭐 CTTS 둬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두면 어느 순간 얘가 병렬 운전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단락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또 자꾸 옆으로 또 말이 새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준 MVA로 환산을 하라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막 주어졌는데,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도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에 선로도 이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놓고 했는데, 이게 기준 용량으로 내가 딱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 있으면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는 거. 이것도 10V 자승분의 PZ 할 때, 선로도 10V 자승분의 PZ 할 때 기준 용량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거기에 P가 기준 용량이니까. 그 다음에 변압기의 용량은 여기 1000kVA다. 그러면 1000kVA에 대한 용량이 주어질 텐데 내가 기준 용량을 100MVA로 잡을 거야. 그러면 얘 환산해야 되죠? 기준 용량으로 환산을 다 해준다. 이 전동기도 얘가 50kW짜리인데 내가 기준 용량으로 환산을 해준다. 다 기준 용량으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려면 자기 용량이 있죠? 자기 용량분의 내가 정한 어떤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용량의 퍼센트 임피던스 하면은 기준 용량으로 샥샥샥 다 통일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 맵을 작성을 해야죠. 임피던스 맵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여기에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뭐 어디입니까? 이런 여기 또 다른 선로에서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난 지점에 따라서 임피던스 맵이 달라지죠. 그거에 대해서 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맵을 고장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전원 측의 임피던스가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거 꺾어 올려가지고 여기 전동기 쪽에 임피던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발전기 쪽도 임피던스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직병렬 합산하는 거죠. 여긴 직렬, 요거 세 개가 병렬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직병렬 환산을 한다. 맵을 작성을 하고 직병렬 환산을 한다. 그 다음에 뭘 한다? 이게 합쳐지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단락전류 계산하는 거죠. 이게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IN 기준 용량 하의 전격 전류 넣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4단계 용량 선정까지는 플로우가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계산 플로우. 그 다음에 차단계 용량도 선정하고 단락 강도도 검토를 하고 다 하는 거죠. 보호 계정기 정정에도 쓰고. 자, 이게 단락 전류 계산의 프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의 발생과 그에 따른 보호장치의 오동작 방지예요. 4번 문제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피곤하신데. 자, 여자 돌입 전류의 발생과 그에 따른 보호장치의 오동작 방지에 대해 설명을 하랍니다. 그러면 여자 돌입 전류가 뭔지, 그죠? 이 발생과 그에 따른 보호장치의 오동작 방지를 써라. 이거 두 가지 쓰는 겁니다.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보호장치 오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는 거죠. 얘도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의 발생 메커니즘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되어 20년 대비도 찍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변압기 채트의 여자 돌입 전류에도 여자 돌입 전류로 가면은 발생 원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전 편에 가면은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한 오동작 방지가 나와요. 원래 오늘 문제풀이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제 수업 진행할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더 한다라고 해서 했으면 오동작 방지에 대해서 했을 텐데,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해서.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자, 여자 돌입 전류 발생 원인과 영향 요인. 여자 돌입 전류는 뭐가 원인입니까? 변압기에 차단기를 투입을 하니까 여자 돌입 전류가 들어와요. 딱 뭐가 원인? 변압기에 철심의 포화가 원인. 변압기 철심에 자속이 많아져가지고 변압기 철심이 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 철심이 포화가 되면은 dt분의 d파이가 없는 거잖아요. dt분의 d파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포화가 돼가지고 파이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변압기 1차측에 역기전력이 안 생기죠. 역기전력이 안 생기니까 여기에 어떤 단락전류와 같은 전류가 변압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써주는 거죠. 자, 이게 항상 이 자속이, 그러니까 전압이 투입되면 전압이 투입되는 위상만큼 철심의 자속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마이너스로 가야지만 변압기 철심이 자속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이 여기 투입은 언제 투입될지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전압의 0점에서 투입이 됐다. 그럼 플러스가 돼 있는 동안 상승할 거다. 혹시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투입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자속이 상승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자속도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가가지고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딱 이렇게 세팅된 대로 가야 되는데, 자속이 처음에 투입할 때는 투입의 위상 때문에 이만큼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고, 문제는 여기가 포화점이다라고 하면 자속이 포화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역기전력이 안 생기고 그냥 여자 돌입 전류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차단기 투입 시 전압의 위상 원인. 철심의 잔류자속. 철심의 잔류자속이 지금 없을 때죠. 없어도 이렇게 증가하는데 잔류자속이 있으면 이만큼에서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계통 임피던스가 작은 경우라는 것은 그냥 여기 역기전력이 안 생겨서 단락전류 같은 게 흘러 들어올 텐데, 이 전류를 그래도 제한을 하려면, 임피던스가 있으면 좀 여자 돌입 전류가 제한이 되고, 임피던스가 작으면 제한이 안 되고, 임피던스가 크면 제한이 될 거다. 그래서 계통의 임피던스도 작게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입니다. 자, 영향 요인.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의 영향 요인. 크기가 결정되는 요인. 다시 한번 가는 건데, 전원의 투입 이상. 전압이 어디에서 투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철심에 잔류 자속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또 이 철심에 자속을 많이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리고 전원의 단락 영향. 요것들이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변압기 여자 돌입 전류는 최대 메커니즘은, 자, 이렇게 쭉 전압이, 이 전류와 자속에 대한 그림인데, 그럼 전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압이 이렇게 딱 있을 텐데, 하여튼 이쯤에서 뭐 정전이 됐어요. 여기 잔류자속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압의 위상이 그 잔류자속 방향에 다시 0점에서 투입이 됐을 때, 여기 슉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 이만큼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있는 만큼 계속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자속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발생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포화가 되는 경우에
쫙 포화가 돼가지고 여자 돌입 전류가 확 흘러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건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여자 돌입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어떠한 방지 대책을 해야 돼? 뭐가 문제냐? 여자 돌입 전류가 슉 흘러 들어왔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지금 이 그림에서 OCR 계정기 있네요. 이 5동작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한시 세팅, 순시 세팅 해놨는데 여자 돌입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 계정기가 동작을 할 테니까 그때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세팅체에 차단되는 거고 또 변압기 보호용 계정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87번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는데 1차 측과 2차 측 CT에 비율을 가지고 동작하는 이 87번 계정기가 있는데 87번 뭡니까? 어떤 계정기예요?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는데 이 87번 계정기가 또 동작할 수 왜?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측으로만 휙 흘러 들어오는 게 여자 돌입 전류니까 그 1차 측만 전류가 흐르고 2차 측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동작 코일로 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류가. 그래서 바로 동작시켜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5동작 방지 대책이다라고 하면 비율 차동 계정기의 5동작, 그 다음에 OCR 계정기의 5동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이때 동작을 하지 않게끔 할 거냐. 첫 번째, 이 비율 차동 계정기는 여자 돌입 전류가 들어오면 그냥 탁 동작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 1차 측하고 2차 측의 비율로 동작하는 건데 1차 측에만 들어오니까 이 비율이 1차 측만 전류가 흐르니까 얼마나 많은 전류가 이 87번 계정기를 동작시키겠습니까? 1차 측의 전류 그대로 다 동작시키니까 동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게끔 뭔가 그냥 지워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돌입 전류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 돌입 전류는 어때요? 반파의 파형에 가까운 어떠한 비대칭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투입 변압기를 그러니까 차단기를 투입할 때만 잠깐 동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자 돌입 전류가 생기지 않게끔 여자 돌입 전류에서 87번 계정기가 5동작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게 하는 게 감도저하법, 비대칭파 저지법, 고조파 억제법이에요. 감도저하다라는 게 투입을 했을 때 잠깐 시간 동안 여자 돌입 전류가 흘러 들어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라? 여기다 접점을 하나 붙여가지고 여자 돌입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아주 투입을 했을 때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여자 돌입 전류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는 87번 계정기로 전류가 흘러가지 말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존재하니까 흘러가지 말고 이쪽으로 동작해. 접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바이패스 해버리는 겁니다. 동작 안 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비대칭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대칭파가 되니까 그럼 또 이 비대칭파에는 고조파가 어떻게 함유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 63%의 이조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3조파가 27% 있더라. 그러면 또 여기 87번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게 여기다가 바이패스를 두는데 뭐를 두면 돼요? 필터를 두면 되죠. 필터를. 고조파, 이조파에 대해서 이게 임피던스가 작은 회로를 구성을 해가지고 2조파는 다 일로 흘러 들어오게 3조파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그러면은 동작 계정기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기본파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작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대칭파 저지법은 뭐냐? 비대칭파는 이렇게 반파에 가까운 비대칭이 되니까 그 비대칭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비대칭이면 동작하지 않게끔 대칭이면 동작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비율 차동 계정기의 이제 5동작 방지 대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막 쓰면 얘도 25점짜리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한을 좀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그냥 뭔가 철심에 포화가 되는 원인 그리고 여자 돌입 전류가 발생되는 원인 그거에 대한 어떤 포화되는 포화점에 대한 자석의 파형 이 정도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자 돌입 전류의 어떤 파형의 특징 그래서 여자 돌입 전류는 감도저하법을 쓰고 고조파 억제법을 쓰고 비대칭파 저지법을 쓴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감도저하법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감도저하법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조파 억제법에 대한 그림 그리고 비대칭파 억제법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이러면은 1교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쓰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는 게 확실하게 써주는 게
1교시다. 간단하게 항목을 맞춰주는 게. 그리고 특징만 딱 나열해 주면 됩니다. 여기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한 파형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특징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전류 계전기에 정정한다. 저전 계전기 정정한다라고 하면 이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과전 계전기 한시 동작, 순시 동작이 있는데 여기 여자 돌입 전류가 요 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점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이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곡선에 반드시 왼쪽에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표현해주면 확실하게 내가 써주는 거죠. 그럼 전력 퓨즈를 혹시 단다면 여기 전력 퓨즈가 있다면 전력 퓨즈가 여자 돌입 전류에서 열화되면 안 되겠죠?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